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025년 1월호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 매거진이 발행되면 각자 제일 먼저 듣는 코너가 다르실 텐데요. 올 첫 조용한 생활에서 첫 코너로 상상미술관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올해 방문하는 전시마다 만족스럽고 얼리버드 티켓팅도 성공하고 그런 복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조용한 생활의 오프라인 송년회를 함께 빛내주신 이진숙 선생님 변함없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너무 좋은 복을 빌어주셨는데요. 네. 예술 복도 예술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보는 영화마다 빵빵 터지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25년에는 좋은 전시가 많아서 우리가 네. 예술 복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네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지금도 뭐 카라바지오나 반고흐나 이런 전시 한다는 소문은 많이들 듣고 계실 텐데 보통 연초에 다 잡혀 있죠? 그 해에 할 전시들은. 네네. 아직 이제 디테일하게 개관하는 날짜는 안 잡혀 있지만 네. 달은 다 나와 있고요. 아주 굵직굵직한 전시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거는 뭐 겸재정선 금강전도 볼 수 있다 이거 기억나고요. 네네네. 뭐 루이스 부르주아 한다 뭐 그거 정도 기억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이것들 포함해서? 네, 2월에는 리움에서 좀 작정하고 하는 전시인데요. 이건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네. 제가 베니스 푼타델라 도가나에서 봤던 피에르 위그 전시가 확대돼서 무려 7월까지 상반기를 다 피에르 위그로 이제 채우는 그런 전시입니다. 기대되네요. 네, 우리가 이제 늘 포스트 휴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학제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실천 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술에선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 어떻게 논의될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리움이 아주 힘주어 기획한 전시겠네요. 그렇죠. 2월에서 7월이면. 상반기 내내 하니까 정말 다 와서 봐라 이런 컨셉이 아닐까요? 네. 또요. 그리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극사실주의 조각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인 롬무의 전시를 합니다. 그 뭐 사진만 봐도 엄청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영화 소품을 하시던 분이 이제 조각에 가시면서 늘 봤던 이거 뭔지 모르겠다는 기하학적 추상 조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조각. 21세기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전시죠.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조각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크기다. 헤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기가 질이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하실 것 같고요. 요거는 봄에? 네. 이것도 4월에 이제 오픈을 해서 아마 상반기를 꽉 채울 것 같고. 꼭 가야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겸재정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거긴가요? 늘 하는데. 네. 호암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호암미술관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김한기 전시라든가 작년에 니콜라스 파티 전시라든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진흙 속에 핀 연꽃 같은 좋은 전시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작정하고 하는 전시가 겸재정선을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림 속에만 있던 거를 보는 전시가 있고 또 그 전시가 끝나면 호암에서 루이스 부르주아 아주 대대적인 개인전을 합니다. 그럼 막 정원에도 놓고 막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가 리움에 있던 어마어마한 거미, 마망이 용인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것과 함께 관련해서 호암미술관에서 이제 루이스 부르주아 회고전인데 이 전시는 사실은 동경의 모리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가 이제 확대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경까지 또 가야 되나 비행기 타야 되나 막 괴로워하다가. 근데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공간도 모리미술관보다는 호암미술관이 공간이 더 좋고 그다음에 또 정원이 아름다워서 그쵸. 네, 굉장히 볼만한 전시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요. 또 리움의 9월에는 이제 피에르 위가 끝나고 나면 연장선상에서 포스트 휴먼 그다음에 포스트 유토피아 뭐 이런 관념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이불 작가의 전시가 펼쳐집니다. 한국의 이불 작가님. 네. 워낙 세계적인 전시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스케줄이 오히려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굉장히 반가운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현대자동차인가요? 거기서 1년에 한 작가씩 선정해서 하는 대대적인 전시 때가 제가 본 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한 4, 5년 정도 오래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불 작가니 뭐 양혜교 작가니 뭐 서도은이 뭐 구본철 설치 작가니 쪽으로. 네, 네. 이쪽으로는 사실은 워낙 해외 전시들이 많아서 아. 국내에서 보기 힘든 내한을 하셔야 작가들이죠. 내한을 하셔야 네, 네, 되는구나. 오히려 컨셉이 그렇게 돼 있고요. 굵직굵직한 게 많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좋은 상설전이 상설전이요? 오는데, 네. 네. 퐁피두가 25년에 문을 닫는다. 이거 우리 작년에 엄청 맞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작년에 빨리 가라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이제 퐁피두가 파리에서는 문을 닫고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제 서울 분관 형태로 오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드디어 여는군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소장품이 많은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한 2시간 이상의 관람 하시는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여도 아니고 네. 분관 형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오는 거고 네. 이 한국 미술계 위상 같은 걸 잘 보여주는 선택이라고 평가를 받죠. 네. 잔병치레가 많은 저는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다가 pompidu 분관을 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병원 가는 날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정이긴 한데요. 여의도의 맛집도 꼭 들려서 맛있는 걸 먹고 있죠, 힘내시고. 있죠. 네. 메밀국수도 먹고 와야겠네요. 뭐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데 벌써 전시 전망을 보니까 네. 달력에 조금씩 표시해 놨다가 한 이 중에 2-3개라도 집중해서 보시면 상상미술관 들을 때도 더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상미술관에서도 제가 꼭 이거는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잠시 귀국해서 그러면 서울 전시 얘기를 해주시나요? 유럽 네. 기행하다 말고. 네네. 왜냐하면 또 유럽에서 많이 중요했던 전시들이기 때문에요. 네.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월답게 1년 전시 계획을 내다봤고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본 업무로 돌아와서 우리 12월은 송년회였고요. 11월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국립미술관하고 렘브란트 하우스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암스테르담이 도시가 크진 않지만 이걸로 마무리 짓고 떠나기는 아쉬움을 남게 하는 곳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마저 하고 같은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선생님이 강추하시는 또 다른 미술관 하나, 이렇게 두 곳을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암스테르담에서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곳이? 네, 오늘은 반고흐와 관련된 2개의 미술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흐 미술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스테르담에서 조금 떨어진 오테를로에 있는 크렐로 밀러 뮤지엄입니다. 사실 뭐 암스테르담이 뮤지엄이 모여 있다기는 하지만 굉장히 여러 뮤지엄이고 또 바로 옆에 이제 콘서트 회보도 있고 해서 일주일 정도 잡고 그 암스테르담 파먹기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얘기한 두 미술관 중에 제일 큰 네덜란드 국립미술관하고 같은 구역에 있는 미술관이죠. 반고흐 미술관도. 네, 맞은편으로 이제 길을 건너면 시립미술관이 있고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마티스 특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 시립미술관은 기획전 위주로 굉장히 좋은 기획전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반고흐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반고흐 미술관 그러면 어떤 외관을 가질까 이제 상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상상에 비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미술관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네요. 네, 반은 이제 콘크리트 모양이고 반은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서 네. 20세기 이후에 반고흐가 사는 집은 이렇구나라고 이제 상상을 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증축을 해서 신관과 구관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반고흐가 프랑스에서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한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 예술가가 됐죠. 네. 그러면서 이 미술관이 생겼는데 이름에 걸맞게 최다의 반고흐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중에 그러니까 통틀어서 반고흐는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네, 이름에 맞게. 네. 네. 사실 반고흐가 한 2-3점만 있어도 그 미술관의 어깨가 힘이 빡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곳엔 700여 점의 이제 작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00여 점이 유화고 이제 500여 점이
드로잉에 해당이 돼요. 아니 37밖에 못 살았는데 진짜 늘 존경하게 돼요. 네, 4, 5년 동안 한 800점을 그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800점 중에 200점을 갖고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 미술관이 좀 길은 복잡한데 네. 그냥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길 따라가시면 반고가 그린 작품, 반고의 드로잉, 반고가 살아생전에 컬렉션을 했던 요런저런 소품들, 그의 친구들의 작품,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동시대에 반고에게 영향을 줬던 작가들의 작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반고 것만 있는 건 아니군요. 네네. 사실은 제가 나비파를 좋아하는데 네네. 나비파 작품이 진짜 없어요. 미술관 맞아요. 다녀도 찾기가 힘들고. 네네. 흩어져 있죠. 저 정말 행운으로 반고 뮤지엄에 갔다가 그때 꼭대기층에서 펠릭스 발로통의 네네. 목판화를 잔뜩 보고 왔지 뭐예요. 그러셨구나. 특별전을 좀 했었나 보네요, 그때. 그때 진짜 횡재했었습니다. 횡재를 하셨네요. 왜냐하면 반고흐가 에밀 베르나르하고 폴 고갱 절친들이었잖아요. 네. 이제 뭐 폴 고갱하고는 투닥투닥했지만 에밀 베르나르는 폴 고갱과 반고를 이어주는 나비파의 이제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 사람의 소작품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가 차원에서 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반고 미술관은 이 많은 작품을 갖게 되었는가. 흔히 고흐하면 동생 태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죠. 네. 근데 사실은 태호도 고흐가 죽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뒷일을 다 감당한 사람이 바로 태호의 부인 요한나 봉허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요한나 봉허의 헌신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고흐도 반고 뮤지엄 자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요한나는 태호가 죽고 나서 재혼을 했나요? 재혼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그렇죠. 나이에 요한나가 30이 안 돼서 태호가 34살 때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반고 작품을 다 유산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의미가 뭔지 다는 모르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800점을 그렸다 그랬고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 점 팔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네. 생전에는 딱 한 장 팔았다. 네, 그러면 799점을 최소 유화로 물론 어머니들이고 뭐 누이에게도 주고 뭐 이런 게 선물. 있겠지만 네. 한두 개고 네. 근본적으로는 거의 다 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그게 이제 요즘 시각으로 보면 나라를 하나 살 만큼의 가격이라고 진짜로. 생각을 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고 또 태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있었죠. 어디 보관해야 되나 뭐 이런 그렇죠. 거요. 보관 자체도. 그리고 반고흐가 죽었을 때는 태호와 함께 파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리에서 얼마 전에 태어난 어린 아들과 그 감당할 수 없는 유산을 가지고 이제 젊은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장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감은 있는 거고. 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덜란드로요. 네네네. 그거 다 갖고 다 이사를 바리바리 싸갖고 가요. 엄청난 이사였겠다. 엄청난 이사죠. 네. 지금 우리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2.5톤 무진동 차량 뭐 이런 거 부르는 거 아닌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뭘 하냐면 그래도 예술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을에다가 집을 얻어서 하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하숙집 주인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동네가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오가는 곳이라서요. 예술가들이 임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 보여주고 그다음에 평론이라든가 글을 좀 쓸 수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선이 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와. 그리고 뭐 이제 반고흐에 관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교훈은 뭐냐면 살았을 때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함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네덜란드 하면 렘브란트하고 빈센트 반 고흐. 화도 작가가 많아서 네덜란드는 또. 네. 그래도 반고흐를 따르지는 못해서 신간에서는 늘
가장 핫한 그 젊은 작가들, 네. 트렌디한 작가들 전시가 또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고흐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의 전시를 한다. 그렇죠. 누가 거장될지 모른다. 약간. 그러니까 21세기의 반고흐가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거구나. 그렇죠. 좋네요. 의미 있네요. 저는 신관 지어진 다음에 못 가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반고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엄청 많죠. 맞아요. 반고흐가 정말 왜 자살을 하려고 그랬을까? 심지어는 자살이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죠. 있고, 예. 그거는 두 가지 모티브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테오하고 요한나 봉어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반고흐는 아르레서 생레미로 그다음에 오베르시로 우아즈에 이제 머물면서 점점 다시 테오 근처로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히 조카가 태어나면서 그 아들에게 빈센트라는 자기 이름을 주고 그럴 만큼 굉장히 이제 삶에 다시 희망을 갖고 싶어 했고, 네, 그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고흐 뮤지엄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아몬드 꽃이라는 작은 소품이 있어요. 이게 뭐 이 굿즈샵에서 아주 우산, 스카프 뭐 굉장히 많이 뭐 거울 뭐 다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저는 자동차도 봤습니다. 이걸로 아이포팅이 된 아이오닉 5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필름 작업을 했구나. 네,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 네. 굉장히 좋은 게 뭐 색감도 예쁘고 뭐 형태도 예쁘지만 무언가 이렇게 블루밍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져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흐의 다른 그림하고는 사뭇 정서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빈센트 탄생 축하 선물로 줬던 그림이어서 이 미술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그래서 작품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삶의 의지가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파리에서 자기가 머무는 오베르시르 위아즈가 좀 멀지 않으니까 파리에서 애를 키우지 마라. 거기 공기가 안 좋다. 자주 일로 와라. 아주 반고흐 특유의 다정한 잔소리를 하는 편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반고흐가 작품이 뭐 한 점밖에 안 팔렸다. 왜 저렇게 그림을 그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전시를 통해서 가끔씩 선보일 때 좋은 비평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대중은 아직 모르지만 비평가들이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살 동기가 겉보기처럼 그렇게 막 넘쳐나는 게 아니었다. 살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설이 있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살려고 했고 한편에서는 이제 병이 깊었다. 그곳에 가 있는 것도 가셰 박사한테 치료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 근데 또 혹자는 가셰 박사를 탓하기도 하고 심하게 탓하죠.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했다는 설도 있는 거고. 그 애매한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다 떠안게 된 요한나가 이제 하숙을 하면서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을 취한 것 같아요. 그림을 먼저 알리는 것보다